1980년대는 우리 잠재 성장률 10%였었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2% 안팎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대 진입하게 되고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그 침체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이것들 수출이 지금이 최악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나도 안 줄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아날로그 산업이 일부가 드러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1,020조, 역대 최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될 텐데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이축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영업자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 자영업자가 고용 중에서 한 2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구조조정하니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기업을 떠나가지고 퇴직금 정산 받아가지고 자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에 20%대 초반으로 낮아졌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영업은 안 되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지탱해 왔는데요. 부채가 높고 그 다음에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경기가 당분간은 좋아질 조짐을 특히 내수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부채를 어떻게 상하느냐 원리금 상하는 문제가 크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 반도체 수출 34.5% 감소. 우리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죠. 이거는 98년 그 무렵, 99년 이 무렵 이후 처음으로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역수지 적자가 난 이유는 우선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특히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작년까지는 수출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마저 둔화될 겁니다. 문제는 수입이 작년에 크게 증가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원유를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는데요. 작년에 원유 배럴당 단가가 120달러였어요.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했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중동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요 거의 95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45억 달러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기보다는 수입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작년에 120달러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 70달러, 8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가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유 수입 비용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 투자 별로 안 하고 가게도 많이 소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마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축소되고요. 하반기 가서는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해요. 한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고 다른 한 가지는 경기 사이클 측면이죠. 구조적인 문제 보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1980년대는 우리 잠재 성장률 10%였었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2% 안팎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노동이 감소하고 있죠. 여기다 우리 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하고 있으니까요.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되는데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커가지고요. 통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2%인데요. 머지않아 1%대 진입하게 되고 아마 2030년 가면 1% 안팎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1% 이하로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이 하락한다.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단기 사이클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예요.
이걸 보고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데요. 이게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서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1972년부터 우리 경제가 11번의 순환을 거쳤거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순환을 11번 거쳤는데 평균 수축 국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락 국면이 19개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정점을 쳤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경제는 현재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단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 최소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인데 이게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올 2월까지 발표했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주가도 그때 3,300이 넘었다가 최근에 2,2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아마 머지않아 저는 3월이 저점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5월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올라가면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의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아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언제 올라가는가 이거를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3.5% 금리를 올리고 동결했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우리 GDP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 한국은행 1.6% 성장 예상하는데요.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별로 좋은 게 없죠. 특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경제가 올해 1% 정도도 성장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하는 건 아주 잘했죠. 이제 물가가 문제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12월 가면은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가마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한국은행 총재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게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저는 12월 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나빠지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는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죠. 더구나 금리는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 효과를 분석해 보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리 인상했던 게 앞으로 영향을 계속 미쳐가지고 소비 투자 줄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그 침체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저는 4분기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테일러 준 측에서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한 2%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올 4분기 가가지고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보다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위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한국은행이 올해 1.6%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저는 1.2%로 예상해 놨습니다만은 실제로 수출 동향 보니까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면은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MF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IMF 경제 위기가 왜 왔느냐 그 원인을 생각하면 지금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6년, 88년이었죠. 3조 호황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엔강세 이거로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해버립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었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특히 대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근데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대기업이 부실해졌고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부실해졌죠. 97년에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대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구조전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고요. 은행 14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넓습니다만 우리 대기업들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건실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기업들 상당히
건실해졌습니다. 물론 그 중소기업들은 차별화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부실여신 비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97년 같은 그런 위기는 오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저성장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계예요. 97년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0%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105%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가계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0만 원을 금융회사에 원리금, 원금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가계가 훨씬 더 부실했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그 다음에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97년 같은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2010년 무렵에 우리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였어요. 근데 2018년에는 19.8%까지 거의 20%에 접근해 왔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반도체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요. 올 1월에서 3월 통계 보니까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저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2,000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현재 반도체 경기는 어렵지만은 머지않아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우리 선행지수가 3월의 저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 보면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D램 가격이 크게 급락하면서 아마 1분기에 수조 원 정도 삼성전자가 D램 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나도 안 줄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계열사한테 20조 원까지 빌려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 성장사를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는 어려울 때 더 많이 투자하면은 나중에 경기 회복 시기에 더 잘 되거든요. 저는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올 4분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연구소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이것들 수출이 지금이 최악이 아닌가. 아마 4분기 들어가면은 감소폭이 축소되고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카메라에도 휴대폰에도 들어가지만은 저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에서 정말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침투율이 중국은 20%가 넘었으면 세계 평균은 이제 10% 넘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가 90% 이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기차가 대부분 자율주행차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 GPT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각종 AI들이 등장하면서 그쪽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 경기도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서서히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도 성장 산업이면 2차 전지가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20% 이제 약간 넘어섰고 세계 평균은 이제 10% 정도 약간 넘어섰어요. 앞으로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수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가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 등에서도 모든 동력 수단이 2차 전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산업보다 성장 산업이다. 최소한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2차 전지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저는 성장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 추세다. 그 추세에 따라 2로 갔다
하단 밑으로 갔다 계속 그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추세에서 2로 상당히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종목 간 차별화는 되겠습니다만 성장 산업이다. 2차 전지 주식 투자 비중은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품은 대기업들이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원자재, 중간재 조달할 때 대기업들이 가격을 협상해서 힘이 더 크죠. 그런데 2차 전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협상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소재, 우리가 흔히들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재 산업부터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로 가는 이런 거 사슬인데요. 저는 밑에 하단부가 더 좋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장기 성장 추세, 그 추세에서 2로 좀 벗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접근하거나 다시 밑으로 떨어질 텐데요. 이런 거 2차 전지 소재는 꾸준히 그 조정을 보일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그러죠. 그분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뵙고 왔습니다만 그분 전문가들 들으면은 2차 전지는 아날로그 산업이 일부가 드러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화재 이런 거에 모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기술력으로 따진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차 전지는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그 삼성전자가 우리 시가총액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10년, 뭐 20년 이걸 내다볼 때 그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업종 중 종목 회사 중 하나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바꿔줄 수 있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못지않게 로봇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 포항에 있는 공장을 몇 군데 방문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장 가면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기계 로봇이 일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죠. 미국 경제학자가 쓴 칼럼에 나온 글인데요. 앞으로 그 제조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걔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걔는 자기 밥 주는 중이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걔가 필요하다. 그만큼 로봇이 많은 일을 해준다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앞으로 그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거의 모든 일을 해가지고 로봇세, 부가치 창출해가지고 로봇세를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돈도 주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작년에 울산에 있는 조선업 담당자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조선업 수주 뭐 2025년, 2027년까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조선업 인력이 12,000명 정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긴급 2,000명 정도 수입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조선업 CEO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조선업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그 로봇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봇이 아직은 못하지만은 페인트 칠하고 용접하는 이런 일까지 로봇이 다 할 거라는 겁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로봇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분이 로봇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도 로봇이 거의 다 만드는데요. 아주 핵심 분야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로봇이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은 계속 성장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공장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저 같은 앞으로 노인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고 모든 일을 로봇이 해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로봇은 2차 전지 못지않게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서치 센터에 있는 하나증권 들어가면요. 신산업에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시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로봇 산업에서도 5개의 기업을 제시해놨어요. 올 연초에 나온 자료입니다만 그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그 주식이 거의 지금 5배나 오른 상태죠. 물론 그 삼성에서 그 기업의 지분을 거의 계속 인수하고 있다. 삼성이 그 로봇 회사를 왜 인수하겠어요? 삼성의 많은 일을 앞으로 그 로봇이 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